소설, 서술상의 특징. 요것도 출제 빈도수는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가리지 않고 나왔었는데 요즘은 현대소설에서 잘 안 나오고 오히려 고전소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서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출제 빈도는 약 150% 정도라고 보고, 얘도 앞에 시에서 했던 종합적인 감상처럼 얘도 시험장 밖에서 미리 개념을 다 준비해서 가는 것들. 그러니까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일단 이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은 이걸 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와 관련된 거 알아야 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점과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그래서 시점과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왜 시점을 알아야 되냐면 이게 말 그대로 서술상의 특징이잖아. 서술자가 서술할 때의 특징인데, 그 서술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시점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점, 이건 마지막, 앞으로 이거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쓰는 거를 어떻게, 이 유형이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쓸게. 자, 시점은 몇 인칭하고 몇 인칭으로 나누죠? 예, 1인칭하고 3인칭으로 나누죠. 그러면 1인칭과 3인칭을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되죠? 기준은? 1인칭하고 3인칭을 나누는 기준은? 왜 자신이 없어? 첫 번째가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의 위치가 1인칭이면 어디에? 작품 안에. 3인칭이라는 얘기는 작품 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속 서술자, 작품 속 서술자 그러면 1인칭이고, 작품 밖 서술자, 이야기 밖 서술자 그러면 3인칭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아니냐 밖이냐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고, 또 다른 기준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서술자가 누구냐, 서술자가 누구에 따라서 나눠진단 말이야. 1인칭에서는 서술자가 누구고 나고, 3인칭에서 서술자는 통상적으로 작가는 아니겠지만, 작가의 대리인이겠지만 통상적으로 작가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3인칭 시점을 다른 말로 무슨 시점이라고도 하냐면 작가 시점이라고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지적 작가 그러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3인칭 전지적 시점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일단 요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서술자 위치,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면 1인칭 시점은 다시 두 개로 나누시죠. 뭐와 뭐로? 주인공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눠집니다. 주인공 시점은 나가 곧 서술자이죠. 나가 곧 서술자이면서 뭐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고, 관찰자는 나는 서술자인 건 맞죠. 나는 서술자인 건 맞지만 뭐는 아니고 주인공은 아니고 단순한 뭐에 지나잖아? 관찰자에 지나진다라는 거야. 관찰자라고 하면 중심 인물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인물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고, 3인칭 시점은 다시 전지적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전지적 시점은 등장인물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알고 있다. 관찰자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모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1인칭과 3인칭, 그 다음에 3인칭에서 갈라지는 두 개, 1인칭에서 갈라지는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만, 시점에서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성격 제시 방법, 인물 제시 방법도 좀 보고 갈게요. 인물 제시 방법에 첫 번째는 무슨 제시? 직접 제시가 있겠고, 직접 제시가 있으면 뭐도 있고, 간접 제시도 있겠죠.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하면 텔링이 되겠고, 간접 제시는 쇼잉. 얘는 말하기, 얘는 보여주기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말하고 한쪽에서는 보여주잖아. 주체가 누구죠? 누가 말하고 누가 보여주는 거야? 누가 말하고 누가 보여주는 거야?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렇죠. 서술자가 말하고 서술자가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서술상의 특징에서 두 개를 알아야 돼. 직접 제시. 그러면 직접 제시는, 간접 제시는 이거 볼게. 서술자가, 주체니까 서술자야. 서술자가 뭘 통해서?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 또는 묘사를 통해 심리를 보여주는 거야. 심리를 보여주는 거야. 요게 직접 제시가 되겠고, 그냥 간접 제시가 되겠고, 직접 제시는 뭐냐? 서술자의 직접적인 뭘 통해서? 서술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얘는 알려준다라는 말을 쓸게. 알려주는 것이 되게. 이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인 거야. 그럼 서술자가 주체니까 큰 따옴표 대화는 등장인물의 말하기지 서술자의 말하기가 아니니까, 그럼 얘를 직접 제시는 선생님이 네모로 한번 해보고 간접 제시를 세모로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기다 등장인물을 다 한번 집어넣어 볼 수 있겠지? 1인칭 시점에서는 여기는 다 뭐가 되겠고 다 텔링이 되겠지? 관찰자 시점은 어디까지는 텔링, 여기까지는 텔링, 주인공 쇼잉, 관찰자인 자신은 텔링,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지적 시점은 등장인물은 다 텔링, 관찰자에서는 다 쇼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텔링과 쇼잉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텔링은 여기서는 텔링 할 수 있다가 맞아요. 텔링 할 수 있다. 얘는 쇼잉은 쇼잉 해야만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까지 등장인물의 내면 시점을 다 텔링 하잖아요. 소설 재미없어요. 누가 읽어요? 그래서 장면 제시할 때는 장면 제시하고 텔링할 때는 텔링하고 이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관찰자 시점이라든지 1인칭 관찰자나 해서 쇼잉할 때는 무조건 쇼잉해야 돼. 그걸 텔링하게 되면 시점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무조건 쇼잉해야 돼. 요렇게 돼. 그 다음 이렇게 가면 이게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거리관계도 잘 나옵니다. 아니, 거리관계도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예전엔 자주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 그러다 한번 해볼게. 거리관계 누구와? 등장인물, 그 다음에 독자, 서술자, 얘네 세 명의 거리관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거리관계는 뭐하러 나누냐면 이게 텔링이냐 쇼잉이냐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 제시, 텔링이냐, 귀찮다 쓰기, 쇼잉이냐에 따라 나눠지는 거야. 가운데 축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서술자가 있어요. 여기도 서술자가 있고 한 축에는 등장인물, 여기는 독자, 여기 다시 등장인물, 독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 거리관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서술자야. 네, 선생님이 서술자. 자, 여기가 등장인물. 규희가 등장인물이야. 민영이가 독자야. 그죠? 텔링 갑니다. 내가 규희 딱, 너 다 알아. 내가 지금, 너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고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그지?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하는 거구나. 다 알아. 그러면 나랑
서술자랑 등장인물과의 거리는 가깝다고 봐, 멀다고 봐? 가까운 거야. 그지? 가까워. 속마음 다 아니까. 다시 독자한테 얘기해 주면, 야, 독자야, 지금 쟤 있잖아.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어? 야,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럼 서술자랑 독자 사이는 어때요? 역시 가깝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텔링은 가깝다가 맞아. 텔링은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도 가깝고 서술자와 독자 사이도 가까운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문제야. 독자하고 등장인물 상태에서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할게. 독자가 등장인물을 가자고. 독자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미. 왜? 서술자가 다 얘기해 준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더 이상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거리가 어떻다? 멀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때 기준은 얼만큼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얼만큼 집중해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굳이 내가 제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 거리가 멀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쇼잉도 마찬가지예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쟤 무슨 생각? 몰라.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얘한테도 지금 속마음, 내가 너한테 왜 이 친구 속마음을 알려주니? 네가 알아서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역시 여기도 거리가 멀게 돼. 그러면 독자는 등장인물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겠지? 더 주의를 하겠지? 더 집중하겠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가깝다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야, 만약에 1인칭 시점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 서술자하고 등장인물이 같아. 그리고 독자야. 이거 1인칭 주인공처럼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지? 이 거리는 어떻다고 봐? 가깝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얘기를 독자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시점과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시점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정리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가 많이 변형이 되고 낯선 선택지도 많이 나오는데 그 선택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작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은희경의 새 선물인데 한 가지 안 했다. 한 가지는 더 할게요. 한 가지 개념도 빼먹었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 여기다 할게요. 문제 유형 풀이법을 해야 되는데 개념 설명하고 넘어갈 뻔했어. 이 문제를 구분할 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얘도 어차피 선택지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걸 얼마큼 내가 하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이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 두 번째가 일단 전체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나오거든. 전체 서술상의 특징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분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둘 다 기본적으로 시점 파악은 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부분 서술상의 특징할 땐 시점 파악, 기본적으로 시점 파악은 해야 되고 둘 다. 여기 한 가지 더. 얘는 서술 대상까지도 파악해야 돼. 서술 대상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서술 대상은 얘가 사물일 수도 있고 또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인물의 내면일 수도 있어요. 뭐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서술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술 대상은 무엇에 대해가 서술 대상이니까 서술자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아보자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점 파악하고 부분 서술상의 특징에서는 서술 대상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야. 나머지 문제 준비하는 거는 똑같아. 얘도 3개년 기출을 정리하면 문제는 잘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다음 작품 가보자. 요 작품은 은희경의 새 선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작품 소설 읽는 것도 해야 되니까 또 오랫동안 되면 까먹으니까 소설도 꾸준히 읽어볼게요. 소설은 한 호흡에 읽으면 안 돼요.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도 요거 앞에 읽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인물,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물, 그 다음에 끊어읽기, 그 다음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이 세 가지 갑시다. 한번 가볼게요. 한동안은 누가 나가 나오죠? 1인칭이죠. 동그라미. 한동안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라고, 엄마도 합시다. 이야기라고 지레 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렇게 끊어. 그러면 남에게 관찰당하는 게 싫었나 봐. 그래서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답니다. 더 가볼게.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주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여기까지 끊었어. 자, 여기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지? 그럼 밑줄은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아니면 어디 해도 되겠니?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면서 여기를 해도 되겠지?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짧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 내용 좀 더 하면 여기 해도 되고 아니면 둘 다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둘 다 해도 돼요. 이렇게. 자, 다음. 이렇게 읽다가 자꾸 끊어있는 연습해야 돼.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은 위선이나 가식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을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기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욕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자귀였으며 자귀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여기 돼 있죠. 나의 분리가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지.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도덕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는 나는 아무 꺼리낌도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이거랑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이건 뭐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진짜 내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다가 하는 말인가? 어떤 연결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모 나오고 군인인 이영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밑줄이고요. 중략불교는 더 이상 요약할 게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갑니다. 그러나 일단 그 관극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쭉쭉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여기는 누구의 편지겠니? 여기서 그 나오잖아. 잠깐. 그의 편지의 장점이잖아. 이 그가 누구야? 그렇죠. 이영렬하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좋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겠니?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러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편지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여기 이 편지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선생님 좀 어떻게? 빨리 읽어볼까요? 여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빨리 읽을게요. 나 이영렬은 서울에서 사업하는 이양목이 씨의 이남 1년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갖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의사를 토목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 아내와 함께 힘들다. 테니스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다룰 줄 아는 악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쌩 달려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보고 영옥 씨 동그라미 받아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옥 씨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누구? 이모가 되겠죠? 이렇게. 편지 내용이죠.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듣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여기죠. 여기까지 딱 정리해보면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할머니 어디 할까요? 앞에 할까? 여기 할머니가 라디오 듣는 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들어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 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내가 잠이 들었다는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아!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버렸다. 이것도 나도 잠든 거잖아. 여기겠죠.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썬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이렇게. 뭐 여기는 다 할까 그냥? 다 하자. 좀 막당히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다 하자. 이모가 이영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영렬이 이모에게 보낸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누구의 편지? 이모가 이영렬한테 보내는 편지가 되겠죠.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좀 빨리 읽어볼게요. 나 전용욱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아무개 씨의 일남을 이어준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 가게집 세놓는 일을 표현한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에 종사한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합격했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남성. 이렇게 이 편지였어요.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 센티멘털하게 변해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틋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표정을 극복할 만큼은 이영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온 일도 거의 없었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이제 단순한 입문 단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도 편지를 전해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내용 어렵지 않죠?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쭉 읽어보세요. 밑줄 진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됐어? 이렇게 한다면 20초면 돼요. 20초면 되잖아. 밑줄 근데 읽어도. 이게 이렇게 읽는 이유는 소설을 읽다가 머릿속에서만 문제 풀면 잘 안 돼. 그러니까 본문으로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건 A, B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 유형을 분류하자면 얘는 부분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자, A부터 보면 서술자는 누구니? 서술자는 나지. 몇 인칭이야? 1인칭입니다. A의 서술 대상은 뭡니까? 누구의 편지? 이영렬의 편지입니다. 이영렬의 편지를 어떻게 한 거야? 간추린 것이겠죠? 자, A부터 가보자. A와 달리 됐고, A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의문을 제기합니까? 서술자의 의문이에요. 내가 진짜 그랬을까? 의문 제기하는 거 없죠?
X. A와 B 모두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논평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평가가 나오니까 나의 평가? 내 생각에는 어떻다. 내 생각은 어떻다. A 부분에 논평 없습니다. 여기도 얘도 X. A와 B는 모두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서술자가 하나씩 밝혀가는 방식 아니죠? 요약한 거니까 틀렸어요. A는 서술자가 과거에 본 편지의 내용을 회상하는, 간추렸으니까 회상하는 방식 맞죠? 이렇게. B 볼까요? A와 달리 B는 간추린 내용 편지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세요. B 봐요. 봐야죠. B는 누구의 편지니? 이모의 편지지. 이모가 이영렬에게 보내는 편지. 그 안에 나의 생각을 중간중간 집어넣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그렇지. 괄호 형식으로 집어넣죠. 예, 맞네요. B. 그리고 나서 A를 살짝 봐야 되겠지. A에는 그런 괄호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A와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이렇게. B는 서술자가 현재 편지를 읽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얘도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편지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돼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서술상의 특징은 이렇게.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몇 개 더 해야 되니까. 자, 여기 우의적 표현, 풍자식, 그 다음 비현실성, 시점의 변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가자. 자, 이렇게 풍자부터 갈게요. 풍자 의식부터. 대충 선생님 여기다 쓸게. 풍자가 뭐냐? 민영아, 풍자가 뭐냐? 응. 풍자, 머릿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풍자. 그러니까 보통은 풍자는 학문적으로 접근하잖아? 그러면 해학과 비판의식이 만나면 풍자라고 해요. 근데 수능에서의 풍자는 우회적 비판입니다. 비판이 없으면 안 돼요. 풍자는 우회적 비판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도 좀 어려워. 이 보면 소설에서의 풍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부정적 인물을 소설에서 전체적인 특징에서 말해 부정적 인물을 주요 인물로 설정하여 뭐 하면 비판하면 풍자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풍자에서 이게 우회적이라는 말이잖아. 우회적이라는 얘기는 돌려서라는 말이거든. 돌려서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뭐 반어라든지 또는 과장이라든지 또는 뭐 대상을 희화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란 말이야. 어쨌든 돌려서 말하기인데 이게 왜 부정적 인물을 주요 인물로 등장시켜서 그거 비판하면 풍자가 되냐면 봐. 우리가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나누죠. 기준이 뭐예요? 문학하고 비문학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선생님도 이거 되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주제 전달 방식이에요. 비문학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문학은 어떻게?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 바로 우회적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만약에 비문학을 쓰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문장 안에. 그런데 이걸 문학으로 드러내잖아. 문학에도 다시 두 개가 나눠지겠지. 뭐와 뭐로 나눠지냐?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으로 나눠지잖아. 여기 때는 어떻게 나눠주느냐? 서정문학은 비유 함축이란 말이야. 서사는 이야기로 만드는 거야. 즉 전달할 때 간접적으로 전달한다고 했잖아. 그 간접적인 방법 중에 뭘 선택하느냐.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정가사는 비유나 함축 같은 걸 쓴다면 서사는 이야기로 만든다는 거야. 그럼 아까 거랑 다시 이어서 가볼게. 야, 우리는 열심히 공부에 대한 주제로 연설을 할 거야. 비문학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하지만 시를 만나면 시를 쓰면 어떻게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꽃봉오리를 터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파도를 헤치고 험난한 비불함을 마주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 어디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말은 없어. 어? 이게 비유야. 돌리는 거야. 그 서사는 어떻게 되냐?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걸 통해서 주제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문학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우회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풍자가 우회적 비판이라고 했잖아. 우회적은 문학의 필수 요소야. 그럼 문학에서 뭐만 있어도 돼? 비판만 있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비판에 그러니까 염상섭의 3대, 최만식의 태평천하 이런 거 보면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서술자가 비판할 의도가 있지 그러면 풍자가 되는 거야. 어? 근데 그때 하는 방법이 좀 더 어떤 해학적이거나 과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는 부정적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을 비판하잖아? 그럼 풍자. 이렇게 봐도 돼요. 됐죠? 그럼 이제 풍자가 이런 식의 느낌이야. 다음. 됐고, 우의적이라는 얘기는 돌려서 말하는 거죠. 비현실성 됐고, 서술 시점의 변화. 이것도 한번 가볼까? 서술 시점. 시점 몇 개 있어, 다 해서. 시점은. 다 해서 시점 몇 개? 4개. 하지만 그럼 여기서 서술 시점 변화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경우의 수는 1개밖에 없습니다. 아, 2개인가? 아니, 1개밖에 없어. 왜? 이 서술 시점 변화는 1인칭에서 3인칭, 요거밖에 없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야, 한 작품 안에서 1인칭 주인공에서 관찰자로 바뀐다면, 이거 어쩌자는 얘기야. 어? 소설이, 근본 없는 소설이 되잖아.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나중에 주인공이 아닌 게 돼. 중간에 뭐 딸라져야 되겠지. 안 돼.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만약에 소설이 400페이지짜리가 있단 말이야. 200페이지까지는 관찰자 시점을 써. 그리고 나머지 200페이지는 전적 시점을 써. 이럴 수는 있어. 어? 근데 이거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앞에 부분에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가 안 나왔다고 해서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 아까 왜 네모, 텔링은 텔링 할 수 있다야. 쇼잉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페이지에 내면 심리가 안 나와 있다고 여기는 관찰자고 뒤에 나와 있다고 전적이 아니야. 그냥 한 번이라도 나오면 다 전적 시점인 거야. 그래서 바뀔 수는 없어. 그럼 결국 바뀌는 건 1인칭 시점에서 몇 인칭 시점으로 3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거 또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1인칭 서술자가 누구라고? 나. 이렇게 돼. 3인칭은 작가지. 그러면 1인칭은 나가 등장했지. 그러면 3인칭으로 가면 나는 여기 3인칭은 서술자가 누가가 되는 거니? 누가 되는 거야? 작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술자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시점의 변화는 서술 시점의 변화는 뭐랑 똑같아? 서술자의 교체랑 같은 말인 거야. 시점의 변화, 서술자의 교체, 같은 말. 됐지? 서술자가 나에서 작가로 바뀌어 3인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돼? 일단 무조건 누가 존재해야 되겠니? 일단 한 번은 무조건 나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 나가 뭘로 바뀌어? 이름으로 불리거나 뭐로? 또는 그라는 3인칭 대명사로 쓰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시점이 바뀌는 거야. 이런 시점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오는데 그럼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얘기해 줄까요?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상원의 유예.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 소설인데요. 한국군 대위가 피난하고 있었어요. 피난을 가다가 어디서 총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인민군이 국군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야. 어? 대위가 어떻게 돼? 갔어. 이게 돌았어.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총 쏘면서 막 가. 와! 달려 들어가. 그러다가 어떻게? 잡혔어. 그래서 이제 대위 정도 되면 지식인이잖아. 대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를 전향시키고 싶은 거야. 어?
북한을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어봐. 앉혀놓고. 너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해? 너 미국을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야. 사상 전환을 시켜주는 거야. 사상 전환하면 너 살려줄게. 이런 의미거든?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3인칭 소설이지 누가 봐도. 그래서 글을 어디다 집어넣어? 글을 땅 밑에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야. 옛날에는 전쟁 중에 땅을 파. 사람이 집어넣어. 그리고 사다리 빼버려. 그리고 위를 덮어. 풀로. 못 나오게. 지하 감옥이야. 땅. 임시 감옥이지. 거기서 갇혀. 그래서 2시간 죽었어. 2시간 동안 생각해봐. 하고 2시간에 유예를 주는 거야. 집행을 뒤로 미루는 것처럼 집행을 유예를 주는 거야. 그럼 얘가 거기서 막 5만 가지 생각을 하겠지? 어? 그래서 딱 올라갔어. 말합니다. 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민주주의 어떻게 생각하시오? 물어봐. 대답을 안 해. 어? 그래서 막 고민해. 사상을 바꿀 것이다. 아니다. 나는 나의 사상을 지켜나가겠다. 막 1인칭 기점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그 인민군이 그래. 동무 일어나시오. 동무가 그토록 좋아하는 남조선을 향해서 걸어가시오. 투벅투벅 걸어가. 그렇지. 서술자가 나오죠. 나는 남쪽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갔다. 뒤에서 총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탕! 서술자가 죽었어. 소설 끝. 이렇게 되잖아. 1인칭 시점이면. 그런데 시점이 바뀌어. 나는 이렇게 뭐 총소리가 들린다. 철컥 탕! 쓰러져. 그는 눈밭에 쓰러졌다. 이렇게. 그는 눈밭에 쓰러졌다.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얀 눈 위를 적셨다. 이렇게. 근데 얘가 완전히 안 죽었어. 의식이 또 돌아왔어. 아,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인가. 의식이 점점 흐려간다. 이렇게 되잖아. 그거 다시 빠져나가.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인칭과 3인칭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라고 했다가 그걸 그라고 했다가 아니면 뭐 명주는 뭐 영희는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되면 시점이 바뀌는 거야. 요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아, 시간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되겠지? 뭐 이윽고 10년이 흐른 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거 풀어봐. 이거 풀어보도록 하세요. 인물 체크하고 자, 푸세요. 자, 풀어봤지? 보자. 몇 번? 5번. 맞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번 가볼게. 5번까지는 좋아. 얘 나머지 딱 봐도 다 너무 아니잖아. 그치? 너무나도 아니란 말이야. 부정적 인물을 주요 인물로 내세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5번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찾아야 되겠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 뭐죠? 그렇죠. 그 밤을 지내는,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찾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놓으면, 아, 앞으로도 알아낼 수 있어. 이런 표현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개념 또 설명해 줄게. 자, 여기도 잘라주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 1번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1번 선택지가, 일단 역선의적 구성을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역선의적 구성은 뭐예요? 현재에서 어디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구성을 우리가 역선행적 구성이라고 불러.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인과관계를 한번 보면 선생님이, 인과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야? 원인과 결과지. 물어볼게요. 어떤 게 먼저 일어나야 되죠? 원인이 먼저죠. 결과는 나중이죠. 그럼 역선행적 구성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 선택지는 다시 풀어보면, 현재 사건의 뭐를 밝히기 위해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거로 이동하는 것이 요거예요. 왜?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했잖아.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간다잖아. 그지? 현재가 결과인 거잖아. 그러면 과거로 가면 원인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과거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역선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 현재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거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선택지가 역선행적 구성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원인은 나와 있잖아. 그럼 뭘 밝혀야 되냐? 결과겠지. 그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주목한 서술 방식이 되는 거고, 얘는 역순행적 구성이니까 현재 사건이 일어났어 이미. 그 사건의 결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거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돼. 됐죠? 그다음 이거 외양묘사라고 했지. 그럼 묘사는 간접적이다. 맞습니까? 묘사는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아까 직접 간접 쓸 때 간접에 대화, 행동, 묘사라고 했지. 그러니까 묘사는 간접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외양묘사에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외양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김새, 표정, 동작, 그리고 뭐까지? 복장까지야. 이걸 통해서 심리가 아니라 성격을 드러내는 거야, 성격을. 이런 거지. 그 친구는 옷에 주름 한 점 없고, 머리카락도 하늘도 삐져나온 게 없어. 그렇지? 옷도 완벽하게 깔끔하고, 끈도 좌우대칭이 맞아. 이렇게 외양묘사를 해. 그럼 그 사람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깔끔하고 결벽증에 가깝다는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외양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는 거야. 머리는 부스스했으며, 눈에 눈곱이 껴있었고, 목키는 늘어져 있으며, 이런 거야. 그럼 약간 게으르고, 또는 뭐, 청결하지 못한 이런 성격을 드러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외양묘사가 들은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는 몇 인칭? 3인칭. 객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번이죠. 객관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해볼게요. 객관적. 이건 전체 서술상의 특징에서 나오잖아. 부분 서술상이 아니라 전체 서술상 특징에서는 얘는 무조건 X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면 답 몇 번이고? 4번이에요. 얘는 적절한 거 물었지. 그러니까 4번은 일단 제끼고 가야 돼요. 객관적인 태도라는 선택지는 전체 서술상의 특징은 나올 수 없어. 근데 부분 서술상의 특징에서는 일부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 왜 그러느냐? 전체 서술상 즉 객관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말해요. 첫 번째가 3인칭 관찰자 시점. 요게 되는 거. 또 하나는 이거거나 아니면 1인칭 시점 중에서 1인칭 나지 서술자지 나의 의견 또는 뭐 정서 내면이라고 할게. 의견의 정서 내면이 없어야 돼. 이럴 때만 객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수능이 시작한 1994년 이래로 수능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나오기가 쉽지 않냐면 소설이 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길어봐야 2페이지잖아. 거기에 관찰자만 하면 소설 파악이 안 됩니다. 또 하나 1인칭 시점 중에 나의 의견이나 정서, 내면이 없는 소설 있잖아. 이건 1인칭 시점을 쓴 이유가 뭐니? 내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나의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잖아.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X 하면 돼. 근데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겠지. 왜? 부분적으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없이 묘사만 할 수 있으니까. 또 나의 의견이 그 부분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전체 서술상의 특징은 얘는 무조건 틀린 거. 이렇게 한번 보면 돼. 그러니까 얘는 제끼고 가는 거야. 적절하다는 건 4번이 답인 거야. 그죠? 그 다음. 개연성이라는 말 알고 있죠? 규희, 개연성이 뭐야? 그렇지. 뭐에? 현실에 있음직한. 그럴만해. 일어날 수 있어. 이거야. 그런데 이건 소설에서 개연성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배경이야. 그냥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이 개연성을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이렇게 해볼까? 야, 선생님이 1982년생인데, 선생님 어렸을 때, 독립운동 하느라고 힘들었거든. 이렇게 되면 안 맞잖아. 그래, 이런 시간적 배경이 잘 안 맞는 거라고. 공간적 배경, 선생님 어렸을 때, 완전 깊은 산골이야.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안 들어오고 말이야. 그죠? 버스 한번 타고 나가는데 3시간씩 나가는데 시내 나갈 수 있단 말이지. 거기 살면서 밤에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밤마다 나이트클럽을 갔다 왔지 않겠어? 이거 뭐가 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하고 안 맞는 거야. 그 배경이
이 배경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개연성을 높이고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야, 선생님 집이 강남 역삼역 근처였잖아. 틈만 나면 밤에 나이트 갔다 왔지. 이거 봐. 너무 개연성이 맞지. 그지? 이런 거. 개연성은 현실에 있음직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작품을 또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답은 금방 나오니까. 그러면서 좀 찾아보고, 이 선택지는 되게 중요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해줄게요. 됐습니까? 요거 촛불 박힌 식탁인데 되게 슬퍼요. 자, 요것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어보세요. 풀어봤지? 몇 번? 몇 번? 그렇지. 5번이지. 5번이지. 여기서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공간이 여기 배경이 어디야? 아파트 대단지야.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야? 이런 일이 맞아, 그럴만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인물의 내면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며 라고 나와있잖아. 이거 찾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 인물의 내면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면 인물의 내면이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이 선택지 자체가 실은 어떤 풍경이나 배경을 묘사만 한 작품일 경우일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불을 껐지, 일부러. 그거마저도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겠냐? 여기 너네가 낚인 거야. 인물의 내면을 직접. 그러니까 너네는 텔링만 찾은 거야. 인물의 성격은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는 거야. 2번.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심리가 제일 잘 나와? 나. 크잖아. 나의 성격이. 그렇지? 그럼 그 사람 가장 잘 드러나죠.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는 뭐 대부분 다 생각이잖아. 그래서 서술자를 봐봐.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게 1인칭 시점이잖아. 1인칭 시점인데 큰 따옴표가 없어. 그럼 다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 이렇게 되면 내면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큰 따옴표가 아닌 부분은 다 나 거란 말이야. 나. 묘사 아니면 다 세부분 생각이야.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봐도 되고, 누가 잘못한 거야? 며느리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여기서는 할아버지 편 들고 싶어. 여기서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잘못했어. 왜? 아니야.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좀 뭐라 하지 않아. 왜?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야, 귀찮게 하면 안 열을 수 있지. 각자인데 각자. 결정력을 놓치고 있어요. 이 집을 누가 사줬냐. 앞부분에 나와있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아파트 날 여기다 얻어준 거잖아. 그 집 누구 거야? 그럼 안 되지. 만약에 아들들이 이제 집을 자기네가 사서 자기가 살림을 꾸렸어. 그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집 사준 거야. 나는 누가 나한테 집 사준다 그러면 비밀번호도 알려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끝낼 건데, 마지막은 요 마지막 거 할 거야. 요거 만무방. 이게 만무방. 하나 더 넘겨. 복덕방 말고 만무방. 넘어가서 일단 여기 주제수 나오는데, 주제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주제수는 일제강점기 파출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출소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자면 여기 또 나오지? 외양무사 또 나오지? 그치? 외양무사 성격. 이 선택지가 되게 잘 나온다. 그런데 이 선택지가 맞아! 옳은 선택지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문학작품에서 외양무사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됐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바로 사파형식입니다. 사파형식. 요거 가보자. 사파형식 갑니다. 사파라는 건 뭐야? 삽자가 무슨 삽자? 끼워 넣다. 화는 이거 사파형식이니까 그림, 중간중 그림결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사축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파를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야.
이건 한 번만 있어도 돼. 그래서 여기가 근데 들어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일화라는 말을 써. 일화, 일화,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야. 일화를 영어로 하면 에피소드. 에피소드야.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뭐 사건의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인물이 그렇게 하는 행동의 원인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사파 형식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봐. 사파 형식 이거야. 근데 사파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파 형식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어. 뭐가 있겠냐? 액자식 구성. 그러면 얘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규야, 얘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부르면 안 돼, 얘는? 액자식 구성,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액자식 구성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외화에 내화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 밖에가 외부 이야기니까 외화. 여기가 내화. 이렇게. 그러면 이 이야기랑 같은 거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 이렇게 하면. 그럼 얘랑 구분을 해야 돼. 같은 게 아니니까. 얘는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분할까? 그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의 차이점이야. 이 이야기하고는 다르다고. 얘는 그냥 에피소드고 일화잖아. 얘는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완결된 구조라는 건 바로 발단, 전개, 위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어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잖아. 철수는, 야, 철수 성격 진짜 깔끔한 애야.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잖아. 걔네 집에 가다가 내가,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다가 나 집에서 쫓겨나잖아. 그건 뭐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니? 아니야. 그냥 일화 에피소드야. 하지만 내화는, 야, 내가 어제 오래간만에 철수 만났다? 철수 한동안 안 보였잖아. 철수 그동안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철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한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주제가 여기서는 주제가 여기에 드러나지 않지. 여기에 주제가 드러나지. 여기서는 여기에 주제가 드러나는 거야. 작품 전체의 주제가.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길이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니까 기본적으로 길이도 길어야 되겠지. 그래. 그래서 얘는 액자식 구성하고 사파식 구성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구분할 수 있겠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그러면 사파식.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 뭐 시점도 바뀌는 경우도 많고. 관련성만 있지 서로 다른 이야기. 대신 완결된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일반적인 소설에서 우리가 수능에서는 액자식 구성이 잘 안 나와. 나오려면 지면의 길이도 있지만 앞부분의 줄거리에 꼭 그 메인 힌트가 있어.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면서 그게 쫙 나오지. 힌트가 앞부분의 줄거리에 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하는 이유가 또 있어.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 자, 이것도 풀어 봅시다. 다 풀었지? 오케이, 가봅시다. 몇 번? 몇 번? 1번. 그렇죠.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과거 해상인데, 왜 선생님이 이 작품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요 앞에서 우리가 개념 중에 하나, 좀 이따 설명해 줄게 한 개념이 있었지. 바로 그게 뭐였어? 바로 이거야. 이 막무방에서는 이 선택지가 들어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죠. 뭘 통해서? 역술행위 구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재 사건의 일단 결과가 뭐냐면 응호가 논의 별을 베지 않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마누라가 아프잖아. 그럼 부득이 베어야 돼. 근데 안 베고 있어. 근데 작년 타작마당에 있었던 친구라면 묻지 않으리라 하면서 언제로 넘어가? 과거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베지 않는 이유가 뭐야? 이거 베봐야 여기저기 다 뜯기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 등줄기에 남은 식은땀밖에 없다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선택지 개념을 단순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작품을 속에서 작품을 통해서 얘를 보잖아? 그럼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을 정리할 때 개념 강의도 있단 말이야, 실은. 있는데 그 개념만 듣는 강의가 진짜 재미가 없어.
그 끝까지 완강하기가 쉽지가 않아, 개념 강의는. 근데 이렇게 작품과 같이 하면, 이해도 잘 되고,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됐죠? 답은, 아까 답은 그건 1번이고, 거기서 나오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역수능적으로 통해서 바뀌는 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